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부터는 요즘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특히 여러분들 치료의 방법 중에서 대표적으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치료하는 그런 내용들은 놀이 치료라는 거 있습니다. 놀이 치료 같은 경우는 특히 청소년까지도 어느 정도 됩니다만은 유아 또 아동 이런 부분에 거의 국한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반면에 청소년, 유아, 아동, 청소년, 또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대상자를, 전 연령층의 대상자를 포괄하고 있는 치료 방법으로서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고 가장 많은 대상자를 정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미술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미술으로 치료 심리 상담사에도 관계는 없어요. 미술 심리 상담사라고 말하죠. 아마도 여러분들 주변에서 최근에 보면은 학대받은 아이들, 또 심지어 여러분들 일본 위안부로서 일본군이 강제징용해서 아주 고초를 겪었던 위안부 할머니들까지, 혹은 또 이제 강력 범죄자들, 프로파일링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미술 치료, 미술 그림으로 해서 뭔가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해서 이게 미술 치료는 물론 역사가 뭐 그렇게 길지도 않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술 치료가 갖고 있는 의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 치료가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해야 되겠고, 또 미술 치료 이론은 우리가 앞서 이제 여러 뭐 심리랄지 이런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심리학의 역사, 심리 역사에 결부시켜서 역시 미술 치료 이론도 정신분석, 인간중심, 행동주의, 게슈탈트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미술 치료의 과정, 미술 치료 기법이 있죠. 미술 기법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습니다. 미술 치료의 기법들이. 예컨대 집, 나무, 사람, 하우스, 트리, 퍼슨. 그래서 이것을 HTP라 그러죠. 이런 그림. 대표적으로 여기서부터 풍경 구성, 뭐 동그라미 중심 가족화 많죠. 학교 생활화, 남화 기법, 콜라주, 만다라 이런 부분이고, 실제 이제 대상을 이렇게 확정을 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면 아동 미술 치료, 청소년 미술 치료, 또 성인 미술 치료, 성인도 많습니다. 중년기, 노년기, 특히 요즘에 이제 치매 노인의 미술 치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미술 치료가 갖고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미술 심리 상담사로서 실제 직무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분야들, 이런 부분들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상들을 우리가 치유할 때 이런 부분이 철저히 반영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미술 치료라는 것, 또 미술 치료에서 미술 치료 상담사, 미술 심리 상담사는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인가. 자, 그 부분을 가지고 보겠는데, 자, 맨 처음이기 때문에 미술 치료의 이해 해서 이제 미술 치료부터 나아가서, 특히 이제 거기에 뭐 프로이드 예술론, 리드의 조형론, 칸디스키의 조형예술론, 이렇게 본다면 이제 각 학자들의 조형 심리랄지 이런 부분에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색채 심리, 매체의 특성,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미술 치료란 일단 미술 치료의 개념, 특성, 뭐 역사, 적용, 기법 이런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술 치료의 개념이겠죠. 개념. 일단은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은 심신의 불편을 겪고 있는, 그래서 심신의 불편을 겪고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 특히 이제 노인은 결정적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 이런 사람 대상으로 해서, 개념적으로 이제 찾아보자면은, 어려움을 겪고 대상으로 해서 미술 작업, 특히 미술 작업이라면 초소, 디자인, 또 그림, 회화, 묘화, 이런 것들, 심지어 이제, 미술 치료라는 것은 그런 영역이겠지만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 예술 치료 영역이다라고 해서 음악 치료, 놀이 치료, 무용 치료, 레크레이션 치료, 뭐 사이코 드라마 치료, 또 문학 치료 많이 있습니다. 그걸 포괄적으로 다 하면은 예술 치료라 그러고 그 중에서 미술만 딱 빼니까 미술 치료, 뭐 그림 요법이랄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미술 치료 용어는 1961년 이러면 이제 그 울만이라는 사람이 울만이라는 사람이 들고 나옵니다. 이 울만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이 미술의 관계에 대해서 원래 이제 잡지를 이 편집자로서 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블레틴 오브 아트 테라피라라는 잡지를 들고 나와요. 그래서 미술 치료를 교육, 재활, 정신치료 이런 부분에 교육, 재활, 정신치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미술이라는 그림이라는 기법을 가지고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 치료라는 것은 일단은 어떤 부분이냐. 근데 이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울만 같은 사람이랄지 또 나움버그랄지 이런 학자들이 들고 나오는데 첫째로 치료에 중점을 두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치료에서의 미술이라 그럼 결국 치료자와 환자, 즉 치료자는 상담사가 되겠죠. 환자에서의 어떤 치료적 관계를 형성한다. 라는 뭐 이제 프로이트의 그런 기법도 동원됩니다만 둘째 부분은 미술을 중시하는 입장. 이것도 역시 이제 치료에서의 미술이지만 창조와 자아성장이라 라는 측면에서 특히 이제 창조와 자아성장이라는 것은 자기 표현, 또 자기 승화 이런 부분이고 셋째는 두 가지를 다 통합하는 것. 치료냐, 미술이냐, 치료에 중점을 뒀냐, 미술에 중점을 뒀냐, 이걸 통합하냐라는 관점에서. 물론 그게 이제 실제 학자들이 어떤 부분에 강점을 뒀냐에 따라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슨 학파가 나눠진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어찌됐든 간에 이제 대상은 누구냐? 대상은 다들 심신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심신이. 그 말은 결국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물론 그 환자라는 것 자체가 아주 뭐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들어 있는 그런 환자들보다는 정신적으로 어떤 쫓기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장애라기보다는 과거에 정신적인 부분에서 어떤 손상을 입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기의 뭐 세계관이랄지 또 어떤 방어 기제랄지 또 자기가 억압되었던 그런 내용이랄지 그런 부분을 표출하게 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역사는 일천합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에 나오기 때문에 약 5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미술치료. 미술치료에서 또 심리상담. 그것도 그렇게 정립이 돼가지고 어떤 이론이 정립이 돼서 오랫동안에 계속적으로 이어오는 내용은 분명 아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미술치료가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데 그럼 왜 미술치료는 그렇게 많이 적용이 될까?
결국 그 말은 미술 치료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되겠죠. 장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미술 치료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펴보자면은 대략적으로 장점이 한 6가지가 있어요. 장점은 첫째, 미술은 심상의 표현이다. 심상이라는 것은 자, 마음의 모습, 그림자. 그러니까 대상자, 물론 이제 우리가 환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제 뭐 치료라 그러면 환자 그렇게 말하지만은 환자라 그러지 말고 대상자로 하겠습니다. 그런 대상자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그림이라는 결국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모습, 마음속에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 심상의 표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이나 형태를 취하기 전에 심상으로 먼저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린 것이에요. 이게 엄마라는 말을 하기 전에 어머니를 떠올린 것이죠. 그게 심상입니다. 그래서 심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언어적 수단. 비언어적 수단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에게 통제를 많이 주지 않는다. 비언어적 수단. 그림이란 비언어적 수단입니다. 일단은 원래 미술 치료, 미술 상담이 아니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단어의 언어를 통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림을 그려라는 것이야. 그럼 결국은 이 비언어적 수단이기 때문에 수단이므로 내담자로 하여금 어떤 방어 기제를 동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야. 그래서 또 장점이 있는 것이고. 셋째, 그림 자체로 보자면 구체적인 유형의 자료가 됩니다. 그렇죠? 실제 그림 보여주면 이 자체가 뭐예요?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자기의 심상, 마음속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려주는 것입니다. 뭐 이것보다 더 구체적인 어디 있겠어요? 이런 부분이다. 또 자료의 영속성. 한번 그려놓으면은 지속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 자료 자체가 그 사람의 그 당시의 마음의 상태, 이런 것이 계속 가겠다라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미술 특성이 뭐냐면 공간성을 가진다. 공간성이 있다. 자, 공간성이 있다? 원래 여러분들 의사성 말로 하면 시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미술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따로 이렇게 시간적인 부분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시간에 제약이 없는 것이니까 공간적인 공간성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림 미술이라는 것은 창조성과 신체적 에너지를 유발한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림 자체는 그 대상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리겠죠. 그리고 자기의 운동 에너지를 동원해서 그림을 그리죠. 이걸 유발시킨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바로 미술 치료, 미술로서 가르치는 어떤 대상자를 하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다 그 말이죠. 장점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다른 치료보다 미술 치료가 굉장히 현재 많은 부분에서 어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미술 치료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미술 치료의 역사는 일천합니다. 짧습니다. 사실은. 원래 예술적인 그런 부분하고 심리학적인 부분을 혼합시켜서 미술 치료 심리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로 이제 올라가서 뭐 정신치료사까지 올라가면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미술 치료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는 프로이트는
뭐 여러 차례 뭐 우리가 거론합니다만은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원래는 1856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1877, 8년에 정신과 의사가 되고 자기의 오랜 임상 실험과 자기의 통찰력 가지고 이론을 내놓습니다만은 각광을 받게 된 것은 20세기 초반입니다. 20 초반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프로이트랄지 또 제자인 융 이런 사람들의 어떤 정신의학이 결국은 이제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특히 미술치료의 개척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1940년대에 동원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나움버그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움버그라는 정신분석학자입니다. 이 사람 사실은. 이 사람의 미술치료를 개척했다. 1940년대라고 말하고 그것이 아까 말했지만 이제 그 학회가 만들어지고 또 크라머라는 그런 학자가 1971년에 나움버그의 뒤를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이 나움버그라는 사람이 1940년대 프로이트랄지 융의 이런 정신분석 영향을 받아서 미술치료를 접목을 해요. 나움버그가. 그것이 50년대 넘어서 이제 그 뒤를, 나움버그의 뒤를 이어서 크라머라는 학자가 71년에 이 미술치료라는 입장을 아주 정확하게 이제 체계화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60년대, 70년대 넘어오는 과정에서 미술치료 전문지가 많이 나오게 되고 학회도 나오고 해서 이제 이 전문화, 이것을 한 분야로서 정립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일본, 한국 이런 부분에서 특히 정신병원에서 입원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미술 치료가 시도됩니다. 그것이 이제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묘화 검사 요법 학회라 묘화 그림을 그리는 그런 학회가 나오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92년에 뭐 굉장히 짧죠. 한국 미술 치료 학회가 창립됩니다. 지금은 현재는 여러 기관, 사회복지기관, 장애인 복지관, 아동상담소, 재활센터, 병원 이런 부분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미술치료 전문가 물론 미술치료 상담가라고 해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미술치료 심리상담가 지금 이제 미술치료 전문가라 해서 200여 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이제 미술치료의 역사고 그럼 과연 아까 미술치료는 일본 같은 경우 대부분 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정신병적인 측면에서 많은 적용을 했다라고 했죠.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이 미술치료에 적용한 분야가 단지 정신병이랄지 이런 임상 부분 그런 부분에서만 적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심리적으로 부적응자를 상담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이제 대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혹은 또 물론 대표적인 게 정신질환자입니다. 정신분열증 또는 우울증 이런 사람들. 근데 심신장애인,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정신지체, 뭐 자폐성, 학습장애, 언어장애 이런 부분이랄지 특히 또 비행 청소년, 폭력이나 절도, 심지어 이혼, 별거 부부의 상담에 또 가족관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개선, 근친상간, 성폭행, 노인 치매, 노인 상담, 신체 질병자 등 이런 어떤 심적인 부분에서의 안정감을 요구하는 많은 부분에 적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미술 치료의 적응이 단지 어떤 한 곳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지만은 미술 치료가 갖고 있는 그런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항차 더 많은 부분에서 아마 그 심리상담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미술치료 심리상담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확장성이 훨씬 커져가지고 많은 부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술치료의 적용이 지금 날로
커지고 있다는 부분. 또 그런 맥락에서 미술 심리 상담사의 역할, 또 미술 심리 상담사가 해야 될 업무가 많아진다는 것. 어떤 맥락에서는 미술 심리 상담사가 갖고 있는 자격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 비해서 희소성이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금 그런 공급이 못 되고 있다는 것. 그런 맥락에서라도 아주 앞으로 진로랄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특히 미술 치료의 적용의 그런 범위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미술 치료의 기법인데, 물론 미술 치료의 기법은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미술 치료의 기법 자체가 조금 나누어서 어떻게 보면 진단을 위한 미술 치료 기법이 있고, 진단이라는 것은 미리 해보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치료를 위한. 진단은 이건 사전에 하는 것입니다. 미리 사전에 해본 것이고, 치료라는 것은 사후에, 어떤 일이 발생 사후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담사 입장에서는 어떤 보면은 진단 측면, 이 진단을 위한 미술 치료의 이런 기법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상담이라는 것 자체는 진단, 예방적인 차원입니다. 상담은. 치료라는 것은 이 사후에 하는 것이죠. 이건 예방보다는 사후에 하니까 이건 의료적인 측면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물론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진단을 위한 미술치료기법이나 또 치료를 위한 것. 그래서 진단을 위한 미술치료기법의 대표로 인물화.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내담자에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한번 그림을 그려봐라. 이건 뭐 아동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그립니다. 자기 그림이든지 또는 무의식적으로 하여간 어떤 인물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봐라. 이 굉장히 많이 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HTP 많이 쓰죠. 지금 진단입니다. 인물화 쓰고, 그 다음에 HTP, House, Tree, Person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내담자가 자신이 어떻게 느끼며 과거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그런 자아발견이라는 측면에서 이 집, 나무, 사람. 특히 이제 종이의 4장에다가 집 하나, 나무 하나, 사람도 남녀 따로따로 그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내담자의 지금 상태를 파악한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지만 동적인 것도 동적인 집, 나무, 사람, 이제 동적이라고 해서 키네틱 해가지고 하우스, 트리, 퍼슨 똑같은 거지만 이제 더 유용하게 쓰이죠. 이것이 동적인 집, 나무, 사람이. 그 다음에 역시 진단에서 가족 그림, draw a family. 가족 그림을 통해서 실제 아동의 심리 상태, 가족의 역동성. 풍경구상법이라. 이건 특히 1969년 일본의 나카이 교수가 들고 나온 창안한 법입니다. 이것도 내담자가 지각하고 있는 심리 상태를 알아보는 것이고, 어떤 정신분열증 환자를 대상으로. 난화 이야기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그리게 만듭니다. 막 어지럽게 그리게 만든다. 난화.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서 내담자의 무의식을 표출하게 하는 것. 지금은 진단을 위한 지금 미술치료 기법입니다. 미리 학교 생활화. 학교에서 친구, 선생님, 그리고 자신, 이런 부분을 어떤 동적으로 그리게 만드는 것이고, 자유화법, 뭐 주제 방법 없이 내담 스스로 결정해 그려라 라고. 과제는 어떤 주제를 주겠죠. 상상화 그리기, 협동화법, 난화 게임법, 이런 거 이제 사전에 진단을 위한 것이고, 이제 실제 치료, 이건 뭐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자가 실제 어떤 것에 질병을 앓고 있다든지, 심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럴 때 하는 기법인데 사실 더 많죠. 뭐 테두리법, 그 내담자에게 도화지를 제시해서
그림 종이를 줘서 내담자가 보고 있을 때 용지에 테두리를 그어서 건네줘서 하는 그림, 그 속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 이런 것은 이제 뭐 어떤 공포, 그런 부분에서 과잉행동, 주의산만, 동기부여법, 역시 난화 이야기도 들어가고, 꼴라주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은 잡지에서, 실제 잡지에서 자기가 여러 인물도 있을 것이고, 사진이 있겠죠? 그 인물 사진을 오려서 붙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 희망, 이런 걸 알아보는 것이다. 역할 교환법이라고 있어요. 채색이나 콜라주, 난화, 그림기 등에서 내담자와 치료자가 서로 번갈아가며 작품을 서로 주고받고. 색채 선택, 갈겨 그리기법. 이제 갈겨 그리는 건 말 그대로 직접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사인펜으로 해봐라. 그림 완성법.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그림을 좀 남겨놓고 그 부분을 완성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이것은 자아감각 발달법, 감정 차트 만들기, 직접 만다라 벽화. 원래 만다라라는 것은 뭐냐면은 불교적인 그런 용어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집단 속에서 자기 자신의 이해, 협동심.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벽화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협동심을 어떻게 발휘한 것인가, 역동성을 어떻게 보인 것인가, 그런 것이고, 직접 만들어도 그리고, 핑거 페인팅, 손가락으로 하죠. 또 조소 활동법. 여튼 이제 이런 부분들 말고도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미술 치료 기법을 진단을 위한 그런 기법이 있고 치료를 기법이 있고, 근데 이것은 그 대상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대상자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제시할 때 어떤 내용을 제시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이제 조형심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형은 무엇의 형태를 만들다, 그 말이죠. 형태를 만들다. 그러니까 오늘날 미술 치료에서 이제 조형 예술에 대해서 실제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조형이라는 것은, 조형 심리학을 할 때는 어떤 부분에 맞냐, 특히 노인 치매 미술 치료, 치매, 뇌졸중, 이런 사람들에게 조형 치료를 많이 준다. 그러니까 조형 심리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하냐, 자신의 마음 속에서 갖고 있는 생각, 감정을 한번 드러내봐라 라고 말한 것이죠.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만들어서, 조형이라는 것은 만들 조가, 그다음에 형태입니다. 이 조형 심리라는 것은 지금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심리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특히 이제 조형 심리가 아까 말했지만은 모든 인간은 어쩌면 간에 자기 마음속에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내면화시켜서 작업을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조형 심리는 치매, 뇌졸중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그런 조형 심리의 대표적인 이제 예술론은 프로이드 예술론. 자, 우리 프로이드는 심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데, 프로이드의 가장 대표적인 뭡니까? 억눌렸던 욕구, 다양한 욕구를 밖으로 분출시켜 해보게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발달 단계, 출생에서 성장에 가는 단계에서 성적으로 억눌린다. 성적인 충동이 억눌려서 밑에 잠재의식, 무의식으로 잠재되어 있다. 근데 그런 것이 잠재돼서 다음에 잘못된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한번 표현해봐라. 그 말이에요. 마음의 상태를 한번 표현해봐라. 그러니까 억압, 저항, 이런 것들, 무의식적인 상태를 한번 무의식 속에 있는 감정을 표출해봐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자유현상이나 꿈의 해석이랄지 전이랄지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꿈이란 건 상상, 현실하고 다르다. 비사회적이다. 또 나르시즘, 자아도취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꿈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프로이트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성적 충동이었잖아요. 프로이트는. 그것은 프로이트의 이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10%의 의식이 있고 90%의 무의식이 있다고 그랬죠. 늘상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적 충동, 성욕을 발휘하고 싶은데 이것을 억제를 시킵니다. 어른들, 성인들이 억제를 시켜요. 그럼 그게 이제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다음에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이게 폭발한 것이야. 잠재되고.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부적응 행동입니다. 부적응 행동은 결국 치유의 대상이며 상담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의 이런 성적 충동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봐라. 라는 것이 바로 프로이드의 예술론, 조형, 심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성욕이라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승화시켜봐라. 성적 에너지를 예술로 한번 승화시켜봐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리드의 조형론. 리드라는 학자에서는 리드는 예술을 즐겁게 하는 형식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 예술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미감을 만족시키고 미감은 여러 감각적 지각 속에서 형식상의 여러 관계의 통일 또는 조화를 느낄 때 만족된다. 그래서 이제 이 리드의 미란, 아름다움이란 역시 이제 조형론에 입각할 것 같으면은 3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는 물질적인 성질들. 예컨대 색, 소리, 몸짓. 물론 그 중에 그림은 색에 해당되겠죠. 2단계는 이런 지각을 쾌감으로 주는 그런 모양과 패턴, 그걸 배열하는 것. 3단계는 이런 것들을 우리 감정이나 정서로 표현시키는 것. 그게 리드가 들고 나온 조형론. 그래서 이 리드란 사람은 인간의식의 발전에서 미술의 기능이라 그런 책을 들고 나오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조형론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칸딘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칸딘스키는 화가였죠. 칸딘스키가. 특히 이제 칸딘스키는 자기가 그 조형 예술에 뭘 강조했냐? 내적 필연성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칸딘스키는. 앞서 말한 이제 프로이트 같은 사람은 그 화가가 아닙니다. 정신분석자고. 리드는 예술적인 차원에서 어떤 예술론을 들고 나온 학자고, 칸딘스키는 아예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 칸딘스키의 가장 대표적인 칸딘스키의 그 학파를 추상미술학, 추상학파라 그래요. 그래서 내적 필연성이라서 이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표현은 다른 것으로 표현을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내적에 있는 감정을 어떤 내적 감정, 내적 의미, 정신세계 그걸 추상미술로 표현해라 라고 해서 그것이야말로 추상적인 것은 인간의 내적 필연성을 표현해주는 사실주의다. 참 어렵죠. 그 칸딘스키가 주장하는 조형예술론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바로 추상미술입니다. 추상예술인데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추상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거에 반대잖아요. 추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내적 필연성을 표현하는 사실주의다. 라고 말하면서 그 조형예술에서 중요시여긴 칸딘스키의 추상미술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점, 선, 면, 또 형태, 색채 이런 부분. 상당히 그래서 이제 이 칸딘스키의 그림 세계는 이해할 수 없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칸딘스키가 들고 나온 이런 조형예술론이 주고 있는 그런 특징들은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미술치료의 조형의 심리학적 표현이라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이제 무의식적 표현. 대표 누굽니까? 프로이트죠. 프로이트의 무의식적 표현.
이런 것들에 프로이트나 융의 영향을 받은 다음에 라운버그가 들고 나오고, 또 상징적 표현이라는 거 있어요. 상징적 심리학이라 그런 부분에서 들고 나온 것이 있고, 또 동기 표현이라서 마음속에서 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준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이 일단은 미술치료의 첫 번째 파트가 되겠고, 중요한 것은 이제 미술치료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림이라는 것 자체가 보여준 것은 뭡니까? 색채로 보여준 것이죠. 색으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미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색채의 개념. 일단 색은 빛으로 되죠. 색이라는 것은 빛으로 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옵니다. 눈으로 들어와서 시신경을 자극하죠. 그게 뇌로 갑니다. 시각 중추로.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심리학적, 사회학적, 미각적인 다양한 그런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색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색채라는 것은 우리 내면적으로 색채가 우리 심리에 주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외면적으로 주는 영향도 있을 것이고, 이런 내면적인 측면, 외면적인 측면,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각적인 어떤 색의 효과를 가지고, 그 색채 효과를 가지고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폭넓게 색채를 이해하자라는 것이 일단 색채의 개념이고, 뭐 색의 분류, 그러면 일단은 두 가지가 되겠죠. 색의 분류는 색이 없는 건 무채색이 있고, 색이 있으면은 유채색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또 우리 색의 3요소라고 해서 색상, 명도, 채도, 그렇죠? 뭐 색상이라 그러면 당연히 유채색만이 갖고 있는 빨강, 노랑, 파랑, 이게 색의 3원소라 그러죠. 색상, 명도, 밝음과 어두움과. 채도라는 것은 선명하냐, 선명하지 않냐, 강하냐, 색의 선명함, 색채 강하다, 약한 정도. 물론 채도는 뭐 14단계가 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색채의 심리 효과. 물론 색채의 심리 효과라는 것은 대비 효과입니다. 그래서 대비 효과에 보면 동시 대비냐, 연변 대비냐, 계시 대비냐 쭉 이 대비하면서 색이 다른 색의 영향을 받아서 본래의 색과는 다른 색으로 보이는 것. 실제 그러잖아요. 어떤 색을 어떤 색 옆에 놓으면은 원래 그 색이 빨간색이지만은 다른 색, 하얀색 옆에 놓게 놓으면은 빨간색이 약간 물론 더 튀어나게 볼 수도 있고, 빨간색이 만약에 주황색 옆에 있게 되면 그렇게 빨갛게 안 보이는 것이고, 그게 대비. 그래서 거기에서 느끼는 심리 효과, 혹은 색의 동화 효과, 뭐 이런 부분, 그것도 이제 색채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색채와 이미지가 있는데, 색채와 이미지라는 것은 일단 5가지로 볼 수 있어요. 색채와 이미지, 색채가 갖고 있는 이미지, 연상. 그 말은 그 색채를 보고 나서 심리적으로 어떻게 연상할 것이냐. 물론 그것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개인적인 기억이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의견이나 개인이 소속한 사회문화적 배경이랄지 자연적인 색채 등에 따라서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 연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아나 소년들에게는 가까이 있는 동식물 등의 구체적 연상이 많고, 청년기 이후부터는 구체적 연상보다 추상적인 연상이 많다라고 해서 색채가 대상자에게 주는 연상이 있고, 또 상징이 있죠. 상징. 물론 상징이라는 것은 그 색채가 사회적 상징 기능을 한다. 뭐 신분, 계급, 방위, 지역, 학문. 그러니까 우리 색채가 주는 상징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중국이란 나라는 뭘 좋아합니까? 중국이란 나라는 빨간색을 좋아해요. 물론 우리나라는 가끔 보면 이제 정치권 같은 데서 자기들이 정당을 나타낼 상징할 때 색깔을 많이 바꾸기도 하죠. 한때 우리나라는 빨간색은 상당히 금기시했죠. 왜? 그런 이제 공산주의를 빨갱이라 그런 맥락을 가지고. 근데 요즘은 뭐 의미도 없습니다만은 어떤 상징, 기억, 구체적인 대상과 관련해서 기억하는 색, 물론 기억, 색 이렇게 다른데, 이것은 대상의 실제 색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내가 어떻게 무슨 색깔로 기억하고 있냐라는 기억.
기호. 기호라는 것은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사람들은 모든 색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색에 대한 뚜렷한 기호를 가지고 있죠.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호는, 자, 어떤 사람은 하얀색을 좋아한다.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색채 기호를 자동차 선택에서 보자면은 가장 많은 기호는 보면 회색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자동차의 한 70% 이상이 흰색이라 그래요. 또 뭐 다른 나라 물론 이제 국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호하는 색상이, 그러니까 이건 싫어하는 색, 좋아하는 색, 물론 연령별로 또는 성별로, 지역별로, 민족별로 다르다는 것, 기호. 이 색채가 주는 이미지입니다. 잔상이라고 있는 잔상. 남아있는 것인데 일정한 에너지의 자극이 눈에 들어와서 색 감각의 반응이 생긴 후 자극을 제거하더라도 그 흥분이 남아서 원 또는 동질, 이질 이런 감각 경험을 주더라 라는 이 색채와 이미지에 관계된 그런 특징이 있고, 뭐 색채의 느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색채의 느낌, 온도감도 있고 중량감도 있고 강약감, 화려함, 점잖음. 그렇죠. 특히 화려함, 점잖음 같은 경우는 채도가 높을수록 화려하고 채도가 낮을수록 점잖하고, 명도에서는 밝은 색이 화려하고 어두운 색이 의젓하고, 흰색이나 금, 은, 동 등 화려한 느낌이 있고, 그렇죠. 검은색은 그 사용 방법에 따라 화려하거나 의젓해 보이고, 그건 그때그때 어떻게 사용하냐에 달라진 것이고, 흥분과 침전, 시간의 장단, 이게 장파장 계통이냐 단파장 계통이냐, 이게 시간의 경과가 기냐 짧냐, 진출과 후퇴 이런 부분이 있고, 색채의 감정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색채의 감정. 색채의 감정 같은 경우는 색채는 파란색. 파란색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 파란색은 젊음, 차가움, 명상, 심원, 성실, 영원, 추위, 바다, 호수. 그리고 결국은 편안함이랄지 정적인 또는 평화를 상징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파란색이라는 것이. 빨간색은 정열, 흥분, 애정, 위험, 혁명, 피, 분노, 더위, 열, 건조 이렇게 하죠. 애정이 풍부하다, 활동적이다, 의욕적이다, 적극적이다. 요즘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도 파란색을 선호한 정당이 있고 또 빨간색을 선호한 정당이 있죠. 노란색은 어쩝니까? 노란색은 명랑하다, 환희, 희망. 그렇죠. 희망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한때 그 민주화 운동을 할 때는 이 노란색 물결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좋아했죠. 특히 필리핀이랄지 우리나라에도 참여정부, 김대중 정부에서 노란색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육회, 팽창, 다소 또 노란색은 천박한 느낌도 줍니다. 좋은 색으로는 또 황금도 그런 느낌도 있고. 검은색은 어둠의 힘이라 하죠. 어둠의 힘, 암울함, 어떤 면에서 공포, 허무, 불안, 절망, 정지, 침묵, 암흑, 부정, 죽음, 죄, 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은색의 선택심리라는 것은 스스로가 간섭을 배제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또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요. 흰색은 숭고함, 희망, 성스러움, 순수함 또 이런 걸 나타내죠. 초록색, 요즘 초록색이 뭐 또 정당으로 들고 나왔죠. 평화, 상쾌함, 희망, 안전, 안식, 평정, 또 지성, 소박. 특히 이제 이런 안정이나 측면에서 비상구, 안전지역 이럴 때는 초록색으로 많이 나타내죠. 이 초록색 갖고 있는 지금 우리 색에 대한 감정들입니다. 물론 그 밖에도 여러분들 주황색, 또 활력과 에너지, 보라색은 우아, 창조, 고독, 분홍색, 우리가 핑크색이라고 그러죠. 여성적이라고 그러고, 회색은 황량함, 보수적인 색깔입니다. 사실은 지루함, 수동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고, 갈색, 충동과 억제 사이의 중간적 입장이다 라는, 물론 무채색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세계에 대해서 주고 있는 그런 감정들이 되겠고, 실제 이제 작품 속에서 세계 심리라고 하면은 그 유명한 작가들의 그 응용해 보면은 피카소 같은 경우에 게르니카는 1939년으로 스페인의 독재자 프랑코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독일 히틀러를 불러서 게르니카 지방을 침공했던 아주 비겁한 그런 내용인데, 거기서 보면은 그 피카소가 그린 그 게르니카에 보면은 뭐 공포, 분노 이런 것들이 아주 화려한 색채를 빼고 그런 슬픔과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 있고, 또 뭉크의 절규, 빨간색 심리를 이용했죠. 아주 생명력을 발산하려고 하는 것. 방호의 노랑방 있고, 또 세잔네의 생 빅투아르 산이라, 피곤을 회복하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그런 살아있는 힘을 발휘한다. 피카소의 자아상. 이런 기타 등등이 실제로 이제 그 그림에서 나타내주는 그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있고, 또 매체의 특성, 미술 매체로서의 어떤 미술 치료의 매체의 특성, 매체에 대한 반응, 이런 부분도 충분히 매체가 주는 그런 특성을 알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본 부분은 이제 미술 치료의 이해, 미술 치료라는 것은 개념, 역사, 적용, 기법, 뭐 조용 심리 같은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색채에 관계된 겁니다. 색채의 개념, 심리효과, 감정, 색채의 이미지, 또 작품 속에서 통해서 세계 심리, 매체 특성. 구체적으로 두 번째 파트에서는 미술 치료의 이론들입니다. 이론들도 이제 어떤 심리학적인 그런 이론이 미술 치료에 접목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